하루 더 연장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어제 끝났습니다. 북한은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국민적인 애도 기간에 북한이 이 분위기를 깨는 도발 행기를 이어간 한 주였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의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이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까지 내려졌는데 최근에 이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수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것도 하루에 25발을 쏜 적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 25발을 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다종화 그리고 소형화되었다고 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예. 그런 것들을 25발 또 동시에 10발을 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코스로 쐈을 때 한미연합군 당신네들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냐.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그런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을 쐈어요. 예. 그 미사일이 비록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지만 그 탄도미사일을 그대로 선을 그었을 때는 울릉도를 타격하든지 아니면 울릉도를 지나든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쏘았던 미사일이 KN-23이라고 하는 미사일은 변칙적인 기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탄도 특성과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쏘는 사람만이 어디로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방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떨어질지 예상이 안 되는 미사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미사일을 가지고 울릉도 쪽으로 선을 그어서 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가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NLL 이남에 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네. 위반한 행위가 되고 네. 또 NLL 이남이라고 해서 비록 우리 영해선은 아니지만 그건 군사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6.25 이후에 그걸 넘어서 미사일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ICBM 발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ICBM 비록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 2월, 3월 그 똑같은 화성 17형을 3번을 쐈지만 그때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 세 번째 쐈을 때는 쏘고 나서 20km 상공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70km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난 세 번의 시험 발사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단 로켓 형상의 미사일로 보이는데 그게 1단, 2단 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분리에는 성공했다. 다만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 추락을 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들이 계속 ICBM 그것도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ICBM은 이미 성공했어요. 그건 탄두가 하나짜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력적이나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쏘았던 화성 17형은 이 탄두가 최소 4개 이상의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네. 그 다탄두 미사일이 4개로 쪼개져서 또는 6개로 쪼개져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미국이 정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또 미국이 북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미사일인데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실패를 했으니까 조금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성공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네. 또 북한이요, 군용기 180여 대를 동원해서 집단 비행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게 비질런트 스톰을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비질런트 스톰에서 한미연합 공군이 240여 대의 각종 군용 항공기를 동원해서 지금 엿새간 훈련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응해서 180여 대의 비행기를 띄웠다, 전투기를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정도 동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좀 의미가 없는 일을 한 것 같다. 사실 이 여러 가지 석유 제품 가운데 가장 비싼 고가의 그 연료가 바로 항공유입니다. 예. 네. 그 항공유가 북한은 부족해서 북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평균 그 1년 비행 훈련 시간이 10시간이 채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비싸고 북한이 부족한 게 항공유인데
그걸 180대를 띄워서 뭐 30분을 비행을 했는지 1시간을 비행을 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륙을 할 때 3분의 1의 연료가 소모됩니다. 일단 뜨면 3분의 1의 연료가 사라져요. 네. 그런 걸 180대를 띄웠다. 그런데 그 동원되는 전투기가 그러면 뭐 한미연합군이 이걸 위협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네. 앞서 쏘았던 그 화성 17형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전투기가 미그 29입니다. 그 미그 29가 20대가 안 돼요. 그리고 방금 화면에 지나갔는데 그 미그 19 같은 거, 뭐 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1980년대에 이웅평 대위가 몰고 왔던 전투기예요. 그때도 노후 전투기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저런 전투기를 180대를 띄워봐야 한국 또는 미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 숫자만 줄여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휴전선 아래에 지금 보이고 있는 전투기가 미그 29예요. 예. 저게 20대가 안 됩니다. 저것조차도 휴전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의미 없는 저 돈으로 차라리 식량이나 사서 인민들에게 나눠줘야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훈련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비질런트 스톰 마지막 날에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는 B-1B 랜서가 이 5년 만에 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어떤 전투기길래 그런 반응을 좀 보이는 걸까요? 예, 미국이 폭격기를 세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운용 유지비가 염가에 쓸 수 있는 게 B-52 폭격기고, 예. 그리고 또 스텔스 기능을 가지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게 B-2 스텔스 폭격기고, 네. 그런데 이 B-1B 폭격기는 그 앞서 말씀드린 B-2와 B-52의 장점을 다 만들어서 내놓은 폭격기입니다. 네. 초음속입니다. 네. 마하 1.25의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날개가 조금 형상이 특이해요. 저 네. 날개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공 비행을 해서 지금 이제 날개가 좀 펼쳐진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네.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무기를 투하할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B-50이나 B-2에 비해서 폭장량이 그 무장 탑재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4발의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의 지하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하 시설 24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폭격기를 괌에서 불러와서 2대를 가지고 우리 한미연합공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훈련을 했고 또 제 방송 바로 앞에 일본 항공자위대하고도 훈련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갔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 말은 이 남쪽에서 올라와서 괌에서 올라와서 우리 한미 한국 공군하고 같이 이 NLL 남쪽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는 NLL 북쪽으로 전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해 북쪽에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바톤 터치를 해서 그 B-2를 호위를 하면서 아마 이 동해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 풍계리 핵심 현장인지 이런 곳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무력 시위를 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이 공동 대응한다. 그리고 그 최악의 순간에는 그 강력한 벙커버스터 24발을 통해서 2대가 왔으니까 48발이죠. 48개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어떤 무력 시위 수단은 아니다. 더 있다라는 건데 왜냐 B-1은 이 B-1B는 핵무기를 투발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는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러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B-1B는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삭제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직은 핵무기 사용 능력까지는 미국이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북한이 또 추가 도발하면 이제는 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나 핵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한 단계 아래의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미국도 아직은 여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가장 높은 단계는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은 B-1B 랜서 투입에도 반발을 하면서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 미사일이 동해가 아니라 서해로 발사를 했네요. 이건 왜 그렇죠. 그런 겁니까? 박정천이라고 하는 이 북한 군부 최고 실력자죠. 그 박정천이 굉장히 뭐 그 부적절하다라고 우리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의 하루 연장을 비난을 했죠.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또 쏘았는데 그건 뭐 북한으로서도
미국에게 직접 우리의 뜻은 보여주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 당신 미사일을 쏠 때 비온비가 동해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해 쪽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버리면 네. 비온비가 위협을 느끼겠죠. 아, 바로 반격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불쾌하다라는 것은 보여주면서 그러나 너를 공격할 마음은 없다. 그렇지만은 이 어떤 그 여론 형성에는 뭔가 영향을 좀 미치고 싶다. 그래서 북한은 소극적인 반발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북한의 최근 도발이 이어지면서 미사일도 발사하고 사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 동향인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그런 동향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7차 핵실험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화성 17형 저 ICBM을 실패했어요. 네. 저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북한은 핵실험, 특히 그 7차 핵실험을 아주 강력한 전략적인 그런 그 수소폭탄 예. 그리고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위력이 약한 저위력 핵무기 등 여러 종류의 핵실험을 동시에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미국에게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나서 핵탄두를 보여줘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되죠. 네. 근데 네. 지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화성 17형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이후에 핵실험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고 보고 또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이 미국의 WC-135라고 하는 콘스탄트 피닉스라고 하는 핵실험 정찰기가 있어요. 핵실험을 할 때 그 정찰기가 와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어떤 물질들 포집합니다. 네. 예. 그게 뭐 세슘이나 이런 그 크립톤이나 이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되면 이게 뭐 플루토늄 핵실험이다 이런 것들을 판별해내는 핵실험 정찰기가 있는데 네. 이거 세 대가 있는데 아직도 다 미국에 있어요. 그 말은 미 정보 당국은 이 북한이 핵실험 동향은 지금 아직은 없다. 만약에 핵실험 동향이 있다면 콘스탄트 피닉스 정찰기가 왔겠죠. 네. 예. 우리나라는 핵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당장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미국이 핵을 사용할 수는 있을까? LA나 뉴욕이 공격받을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구심도 요즘에 들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뭐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 걱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핵 공유를 하자, 나토처럼 핵 공유하자, 아니면 우리도 핵 개발하자. 네.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15형 같은 탄두 한 발짜리는 보여줬지만 그걸 성공했지만 그건 여기가 쉬워요. 그러나 화성 17형은 다탄두 여러 개의 탄두로 쪼개지는 다탄두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정말로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핵무기를 써줄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4년 만에 지금 나왔는데 거기 보면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핵무기 선제 사용 독트린을 없앨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필요한 경우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그저께 금요일 날 이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에서 SCM 전략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확장 억제를 확실하게 여러 수단으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 앵커의 지적대로 과연 화성 17형까지 확실하게 완성됐을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누구나가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독자적인 응징보복 수단을 가지자라는 목소리에 힘을 얻는 겁니다. 예, 최근 이런 분위기 속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어떤 강조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그 최근에 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에 대해서 최대 71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 수배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곽기성이란 인물 북한에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그 싱가포르의 국제 그 석유 시장이 있죠. 예. 그 석유 시장에서 뭔가 석유를 받아와서 해상 환적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가
한 그런 그 반입은 당연히 밀수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곡기성이라는 사람이 선박과 선박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그 과감한 이 환적을 통해서 그 북한에 석유류를 많이 넣어줬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미 국무부가 지금도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대 5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예. 북한이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또 대북 제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반한 것을 신고해달라.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최대 500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게 지금 아직도 걸려 있어요. 항상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곡기성에 대해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행위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을 잡아주든지 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신고해주든지 예. 네. 이렇게 하면 5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러면 지금 미 국무부가 걸어놓은 상금의 최대치거든요. 네네. 그 최대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 곡기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제공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한편 오늘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참가를 합니다. 우길기와 비슷한 해상자위대기에 우리 장병이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껄끄러운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참가를 결정한 이유는 그만큼 또 안보 상황이 엄중해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일본의 군대 비슷한 조직이 세 개가 있죠.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예. 네. 그런데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깃발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해상자위대 깃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우길기하고 민감하게 똑같은 형상입니다. 보여지는, 예.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월드컵 경기를 할 때 그 일본 응원단이 가지고 나오는 그 깃발, 그거 진짜 우길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해상자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향수죠.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그 깃발이 우길기하고 똑같은데 그걸 안 바꾼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쾌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길기에 경례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네. 저 우길기를 달고 있는, 우길기 형상을 하고 있는 자위대기를 달고 있는 군함에 타고 있는 최선임자, 그게 총리가 될지 그 방위 대신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에게 대한 예의상의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대함 경례라고 하는데. 네. 자, 이 정치학에서 이상, 현실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주의 성향이 짙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은 현실주의적 성향이 짙다라고 하는데, 현실주의적 성향 쪽에서 봤을 때, 자, 이 지금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이 북한 핵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본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에게 국익의 이익이다라고 딴다면 약간의 이 명분 희생을 하고서라도 실제 실리를 취하는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이 또는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자스쿠지 암살 사건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지 않습니까? 그 기자 한 명의 암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 가격을 통제를 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어떤 국부를 제한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도 인플레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상주의적 성향을 쫓다 보니까 그런 현실의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현실을 쫓을 것이냐, 이상을 쫓을 것이냐, 물론 두 개가 다 조화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 핵이 이런 쪽에서는 현실을 쫓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북한의 도발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